네, 부동산법의 배문환입니다. 자, 우리 그동안은 이 부동산법의 핵심 이론을 제가 유튜브와 밴드에다가 쭉 강의해서 올려드렸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공법의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40문제를 출제를 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평가하는 시간이니까 좀 점수가 안 나오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문제를 잘 보시다 보면 상당 부분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을 위주로 정리했으니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난이도는 1, 2, 3, 4회차는 좀 평이하게 중간 정도 이상 난이도로 출제하고 5, 6, 7, 8 이렇게 4회차는 좀 어려운 문제를 섞어서 출제해서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시면 41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공법은 이제 2교시 시험 보실 텐데 41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으로 가장 틀린 것은, 자, 우리 광역도시계획은 1번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도관할구역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맞죠?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정하고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니까, 자, 1번 지문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 자, 2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안에 있을 때는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다. 자, 이건 수립권자죠. 시장 군수가 공동으로 수립한다. 맞죠? 자, 다음. 자, 동그라미 2번의 경우 시장 군수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해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죠? 승인권자입니다. 승인권자. 시장 군수가 공동 수립했으니까 도지사한테 승인 신청이고, 만약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상황이라면 국토부 장관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4번.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한다. 자, 맞습니다. 자, 광역계획권이 이렇게 하나의 도 안에 있을 때는 도지사가 정하는 거고,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는 거다. 자, 5번.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계획 수립은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하는 거죠. 자, 5번이 틀렸네요. 광역계획권이 2개 이상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정하고 이 계획 수립은 5번은 광역도시계획 수립권자의 원칙이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공동 수립한다. 이렇게 되겠죠. 시도지사 공동 수립이니까 5번을 정답을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광역도시계획 문제에서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네, 광역계획권의 지정권자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를 문제를 출제한 거니까 관련 내용들 보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2번, 42번 문제. 자,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도시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가 관할구역에 대해서만 수립해야 된다. 인접한 시군은 포함하여 수립할 수 없다. 자, 틀렸죠? 자, 이렇게 6개의 도시의 장들이 관할구역 안에서 수립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인접시군의 전부를 일부를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 인접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도 있다. 도시기본계획의 특징에서, 자, 이렇게 인접도시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국가계획 관련되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할 수도 있다. 도시기본계획을. 자, 틀렸죠. 자, 도시기본계획은 요 기본자를 잘 보고, 요 기본자가 붙은 것들은 무조건 6명만 수립권자입니다. 자, 도시기본계획 할 때 기본계획은 6명,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시장, 군수만 수립권자가 된다. 예, 국토부 장관이나 도지사 이런 사람들은 수립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도시기본계획은 6명만 수립권자가 된다.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세 번째, 수도권에 속하며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나 군이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기본계획은 임의적 수립이 있었죠. 자, 도시기본계획은 6명의 그 관청의 장들이 원래 의무적으로 수립을 하여야 한다는데, 자, 여기 3번 질문처럼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3번 질문에서는 여기 앞에 부분이 틀렸습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면서 인구가 10만 명 이하의 시군이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으니까 수도권에 속하며가 틀렸습니다. 정확하게 이 세 개를 다 쓰셔야 돼요. 수도권에 속하지 않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지 않고 인구 10만 명 이하라고 정확하게 나와야 됩니다.
자, 3번 질문 틀렸고요. 4번.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된다. 맞죠? 도시기본계획처럼 장기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은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 전문가 의견이 맞습니다. 자, 6번째. 자, 특별광역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가 5년마다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재검토하는 거니까 10년마다 틀렸죠. 5년마다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자, 옳은 걸 찾는 거니까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제가 따로 여기 그 강의 마지막 부분에 이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 해설까지 다 있습니다. 보시면서 참고로 이렇게 해설집 이렇게 다운받으셔가지고 보시면서 나중에 해설 강의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 문제. 자, 국토계획 법령상 옳은 내용으로 묶인 것은 자, 도시계획사업은 기억번. 자, 항상 우리 도시군계획사업을 줄여서 도시계획사업이라고 부르고 자, 도시계획사업은 세 종류 사업이 포함되어 있죠. 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하고 정비사업으로 구분한다. 자, 도시계획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익사업이고 이 안에는 세 가지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이 포함되는 거니까 기억은 맞죠. 자, 두 번째 도시군계획, 즉 도시계획은 두 가지 계획으로 구분한다. 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하는 것 맞습니다. 자, 우리 하수도는 방제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다. 자, 우리 기반시설 종류 7개 중에서 이 하수도는 환경기초시설이죠.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폐차장 이런 것들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방제시설이 아니고. 자, 지구단위 계획은 도시계획 수립 대상 지역 일부에 대해서만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전부 또는 일부 틀렸죠. 틀렸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행정청이 만들어주는 세부 개발 계획인데 도시계획 수립 대상 6개의 도시 일부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니까 전부 일부 그러시면 틀립니다. 자, 기억하고 니은이 옳은 내용으로 봐야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44번 문제. 자, 도시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틀린 걸 찾는 거죠. 자,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할 수도 있다. 자, 맞습니다. 자, 도시관리계획은 자, 이렇게 특별광역자치시와 자치도, 시장군수 6명이 입안하는 게 원칙인데 국토교통부 장관, 도지사, 해양수산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하고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우리 앞에서 배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6명만 수립권자인데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6명이 원칙이고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고 또 도지사가 수립하는 계획하고 관련되면 도지사도 입안할 수 있다. 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도 입안할 수 있으니까 입안권자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1번 맞죠? 자, 두 번째. 자,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에 대해서 입안권자한테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다. 자, 틀리죠? 자,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는 항목은 5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우리 뭐라고 수업 시간에 정리했나요? 용산, 기지, 입이죠. 용산, 기지, 입.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용도지구 제한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 그 다음에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같은 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나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 다음에 입지규제 최소구역 지정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계획입니다. 자, 우리 주민이 제한할 수 있는 것은 5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용도 구역을 정하는 것은 제한할 수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2번 틀렸습니다. 자, 3번.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기초조사 내용에 환경성, 토지적성, 재취약성을 포함해야 된다. 맞죠? 기초조사 내용 안에 3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기초조사 내용에 3성이 포함되어야 된다. 참고로 비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초조사할 때는 2성이죠.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초조사에 토지적성하고 재취약성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광역도시계획 수립 기초조사할 때는 무성입니다. 포함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는. 그래서 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는 기초조사 내용에 이렇게 3성이 포함되어야 된다.
자, 맞습니다. 정답은 2번으로 나왔죠?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자, 4번. 도시관리계획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효력 발생한다. 자, 효력 발생일.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 이후에 별도로 지형도면 고시를 따로 해서 지형도면 고시한 날에 효력이 발생됩니다. 자,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위반했을 때는 자기 자신이 직접 결정한다. 자, 이런 규정들이 있었죠. 시장군수가 지구단위계획 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을 때는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우리가 기본 문제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간단한 문제죠. 45번은. 자, 이게 실제 이게 기출문제입니다. 자, 이 기출문제인데 간단하게 우리 테스트하는 건데, 자, 용도 지역은 21가지가 있는데 크게는 이제 도시관리, 농림, 자연으로 나누는데 도시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세부 용도지역 이름이 아닌 것은 자, 계획관리지역이죠. 이종 일반, 근린성업, 자연녹지나 준공업지역은 다 이게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는 세부 용도지역 명칭인데 계획관리지역은 관리지역이니까 관리지역이라고 별도로 구분해서 도시지역에 들어가는 용도지역은 아닙니다. 정답은 5번이겠죠. 46번. 자, 국토법상 용도지역의 건폐율 기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묶인 것은 자, 우리 건폐율 기준 서로 다른 게 요거 답이 2번인데요. 자연녹지 지역은 20% 이하고 계획관리지역은 40% 이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르죠. 자, 1종 저용주거하고 3종 일반은 둘 다 50% 이하로 같습니다. 준주거지역과 전용공업지역 둘 다 70% 이하로 같죠. 일반 성업지역, 유통성업지역은 둘 다 80% 이하로 건폐율 기준이 같고, 그 다음에 그 생산관리지역하고 이 자연환경 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둘 다 20% 이하로 건폐율이 같습니다. 자, 요것도 기출문제 형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기본 문제로 정답을 2번으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7번. 자, 국토계획법상 용도 지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용도 지구는 우리 9가지가 있었고 또 세분 명칭들로 구분되는 게 있었죠. 자, 우리 경관지구, 용도 지구는 경보기가 시험 보고 취해서 지나가는 개한테 특별히 빵을 사주는 거 있었죠. 자, 9가지 이름은 우리 각자 이제 외우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뭐 경관지구, 복합용도지구, 보호지구, 네, 뭐 추락지구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 용도지구 이름 중에서 경관지구는 자, 명칭이 세 번 됩니다.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특화경관지구이기 때문에 자, 시가지경관지구라는 명칭 맞습니다. 자, 경관지구는 자, 시, 특으로 세분되기 때문에 시가지경관지구라는 거 있죠. 두 번째, 자, 역사문화 환경 보존지구. 자, 요거는 보호지구죠. 자, 보존지구는 용어가 없어진 겁니다. 자, 보호지구가 맞습니다. 한 글자가 틀렸습니다. 여기. 근데 용어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호지구로 바꿔야 되고 역사문화 환경 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라는 게 있으므로 자, 보존지구라는 거 잘못됐습니다. 정답이 2번입니다. 자, 우리 복합용도지구라는 것도 있었죠. 복합용도지구라는 거 있었으니까 맞고 자연추락지구, 그다음에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도 모두 맞는 명칭으로 정답을 2번으로 보셔야 되겠죠. 자, 다음 48번. 자,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 시설이면 우리 도로나 공원 같은 것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설치하는 부지에서는 자, 어떤 규정들이 있나요? 1번. 자,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지하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자,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허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규제를 가하는 거죠. 자, 우리가 특정 개인 땅에다가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면 그 결정된 지상이나 지하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앞으로 도시계획시설이 만들어질 거니까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새로운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는 허가가 안 나오는 거죠. 앞으로 도로 같은 것들을 만들 땅이니까. 자,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가 되면 새로운 건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허가가 안 되는데 단 3년이 아니라 2년 지날 때까지 시설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이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이 안 돼 있거나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지에서는 예외적으로 가설 건물의 건축 등의 행위가 허가받아 가능하다. 자, 이거 예외로 규제를 풀어주는 거죠. 풀어주는데 자, 2년이죠. 2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고 나서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어야 되고 틀렸고 자, 또 하나는 2년 지날 때까지
시설 설치 사업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단계별이 수립이 안 돼 있거나 아니면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지입니다. 이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2년으로 바꿔야 되고 1단계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부지인 2단계 쪽에서만 이 가설 건물의 건축 등이 허가받아 가능한 것이니까 두 군데가 틀렸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2번으로 나왔네요. 틀린 거니까. 3번. 자, 도시계획설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안 되고 있고 그 토지의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는 특별광역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 등에게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10년 내 사업이 없으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누구에게 특별광역자치시, 자치도, 시장군수 등입니다. 등이란 말은 다른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자, 매수 청구 상대방 특광시군수 6명의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뭐 시행자 같은 사람이 있으면 시행자에게도 매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특광시군수 등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10년 내 사업이 없고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자, 이런 특광시군수 등한테 매수 청구 같은 걸 할 수 있죠. 내 땅과 내 건물을 빨리 사가라고 10년 동안 사업이 없으면 장기 미집행이면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다. 4번은 최장기 미집행이죠. 도시계획설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2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고 그러면 20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계획 시설 결정은 효력을 잃는 거죠. 자, 5번 지문은 지방위에 보고하는 거 있었죠.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고시가 되고 나서 10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으면 왜 사업을 안 하고 있는지를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 계획을 지방위에 보고하고 지방위에는 해제하라고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자, 10년짜리가 3번하고 5번은 10년짜리고 4번은 20년짜리고 그 다음에 여기 앞 2번 지문은 2년 지날 때까지 사업이 없고 단계별이 수립이 안 돼 있거나 1단계가 아닌 부지에서 가설 건물 허가하는 건 2년짜리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년, 10년, 20년 이런 식으로 해서 관련 내용들을 도시계획 시설 부지에서 확인하시 바랍니다. 자, 49번.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대상적으로. 자, 이거는 이제 문제 자체가 도시지역이라고 해석해서 도시지역에서 주로 신규 개발 사업할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데 자, 틀린 지역이 어디냐면 1번이죠. 자, 우리 개발 제한 구역이나 도시 자연보호 구역이나 시가조정 구역에 해제되는 구역일 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가조정 구역이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시가조정 구역이 해제되는 구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지 맞죠. 그래야지 거기가 신규 개발지가 되기 때문에. 자, 2번에 도시개발구역, 3번에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들, 관광특구, 주요 역세권은 다 신규 개발지로 볼 수 있고 1번은 신규 개발지라고 보기가 어려우니까 시가조정구역이 해제가 되면 신규 개발지인데 시가조정구역 자체 내에서 규제를 받고 있을 때는 신규 개발지가 아니니까 1번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할 수 있는 대상적으로 잘못됐습니다. 1번이 정답입니다. 자, 50번. 자, 개발행위 허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우리 개발행위 허가는 국토계획법에서 우리나라 국토에서는 5가지 개발행위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규정이 있었죠. 건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는 거,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의 분할, 자, 일명 건물 짓고 물건 쌓고 토토토인데 그런 개발행위가 도시계획 사업하는 사람들은 개발행위 허가를 안 받는 겁니다. 자, 도시계획 사업은 공익사업 3가지고 도시계획 사업 안에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 포함되므로 도시계획 시설 사업도 도시계획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이니까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면적 같은 거 면적 같은 거 안 따지고도 도시계획 시설 사업하는 사람은 자, 무조건 공익사업으로 보고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물 울타리 안이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는 행위는 자, 울타리 안쪽이 아닌 바깥쪽에다가 물건을 1개월 이상 쌓는 것은 허가 대상이 맞는데 자, 장소가 틀렸습니다. 장소. 앞에 장소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하는 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농림지역은 허가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농림지역에서는 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농업 관련해서 물건을 적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허가 대상에서 빼주는 거고 농림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물건을 1개월 이상 적재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맞으니까
농림지역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1번, 2번 다 틀렸습니다. 자, 3번 건축법 57조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이 아니라 미만으로 분할할 때 너무 작은 면적으로 분할하는 거니까 허가를 받는 거죠. 자, 이상은 허가 대상이 아니답니다. 자, 그래서 1번 도시계획 시설 사업은 공익 사업이니까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농림지역은 물건을 쌓더라도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자, 건축법 57조에 나오는 분할 제한 면적 미만이 허가받는 거고 이상은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자, 1, 2, 3번 다 틀렸고 4번 사업 시행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사업 시행 기간을 거기 단축하거나 사업의 부지 면적을 5%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는 변경 허가를 안 받는데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는 변경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관련 내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이 정답으로 봐야 되겠네요. 자, 5번 개발의 형하권자는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안에 30일이 아니라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면이나 국토이용 정보 체계로 통지하는 건데 자, 일단 15일 안에 허가 불허가 처분하고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맞죠. 자, 51번.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국토계획법 맨 뒷부분에 나오는데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가장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특별시 광역시장, 자치시장, 자치도의사, 시장군수가 지정하거나 변경한다. 맞습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6명의 관청이 지정, 변경하는 관청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하면 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이죠. 자,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렇게 주거, 상업, 공업지역 같은 기존 개발지에서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는데 더 이상 설치가 곤란하다. 그러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정하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완화가 아니라 강화죠.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대통령령으로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지금 옳은 질문은 바로 1번의 답은 나왔네요. 1번 정답이고 2번은 틀렸습니다. 자, 3번.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정하는 것은 자, 건폐율 또는 용적률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제 건물주가 싫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건물주한테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 건물주인 주민의견 같은 건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공람으로 주민의견 같은 거 없고 바로 개발밀도는 주민의견 청취란 절차는 없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나서 지정 변경하고 바로 고시하는 겁니다. 자, 심의 절차밖에 없습니다. 자, 공람을 통한 주민의견 같은 것들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정할 때는 없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개발밀도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바로 지정하면 되는 겁니다. 주민의견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자, 4번 향후 3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3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 기준에 맞으면 개발 밀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요거 2년으로 바꿔야 되고 20% 이상으로 바꿔야 돼요.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정할 수 있는 기준은 향후 2년 안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하면 그 기준에 맞으니까 정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틀렸고 5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의 지정 기준자 붙은 거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2번.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하는 기반시설이 아닌 것은 자, 우리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이제 개발밀도랑 좀 상대적으로 다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규 개발지에서 기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곳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좀 전에 앞에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해서 이제 건축주한테 안 좋은 거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신도시 같은 거 개발할 때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 같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구역이다. 그러니까 이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인데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가 되어야 되는 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녹지, 학교인데 이 학교 할 때 대학교는 제외가 되는 거죠. 고등교육법상 대학교는 제외하는 거니까 대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되어야 되는 기반시설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 밖에 뭐 수도, 하수도, 뭐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이런 것들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들어가야 되는 기반시설이니까 관련 내용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 요약집을 가지고 공부하신 분들은 제 걸 관련된 페이지를 찾아보시면 되겠고, 혹시 제 요약집이 없는 다른 학원 책으로 공부하신 분들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파트를 찾아보시면 국토계획법의 좀 뒷부분에 있으니까 관련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학교는 제외된다. 이것도 기출문제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답을 3번으로 봐야 되겠죠. 대학교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설치되는 기반시설 종류에서 제외된다. 초중 고등학교 같은 게 들어가겠죠. 자, 53번. 자, 도시개발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국토계획법 다음에 도시개발법인데, 자, 도시개발법은 신도시 만드는 그 법이죠. 도시개발법은 제일 먼저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서 이제 사업을 하는데,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도시개발구역은 도시개발 사업하는 장소는 시도지사, 특광도지사나 대도시가 정하는 게 원칙이고, 5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토부 장관도 지정, 변경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정할 수 있는 사유들이 따로 있었죠. 5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도지사, 대도시가 원칙이고 국토부 장관도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관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도나 대도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거나 변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답니다. 자, 제안할 수 있다가 아니라 시군구는 자, 시도지사, 특광도지사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3번. 자, 준주거지역에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가 있었죠. 네, 우리 이제 앞에서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준주거지역도 주거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를 정해서 지정하는 거니까 기준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은 그 기준 자체가 안 맞습니다. 자, 기준이 준주거지역 같은 주거지역에서는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구역을 정해야 된다. 자, 4번. 자, 보존 녹지지역에서는 5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보존 녹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네, 그 관련 그 지정 규모할 때 보존 녹지란 항목이 없기 때문에 보존 녹지는 도시개발구역을 정하는 그 구역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지정할 수 없다. 보존 녹지 안에서는.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2개 이상 그 도시개발구역을 2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서로 떨어진 구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분할했을 때 분할된 각각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또 서로 떨어진 2개 이상 지역을 결합했을 때도 결합한 면적이 최소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되는 거니까 도시개발구역은 분할과 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은 앞에서 보시면 여기 그 1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53번 문제. 자, 54번. 자, 도시개발 법령상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틀린 것은, 자, 우리 도시개발 조합은, 자,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자, 우리 도시개발법 공부하실 때, 자, 12명의 시행자 후보가 있었고, 그 중에 1번 국가나 지자체, 6번 조합을 빼고 나머지 10명이 이런 시군구청장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조합은 제안할 수 없다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명의 시행자 후보만 시군구청장한테 제안할 수 있으니까 도시개발조합은 제안할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자,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가 될 때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때 이렇게 토지 소유자 같은 민간이 제안을 할 때는 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된다. 제한 면적의 3분의 2 정도 땅을 찾아서 그 3분의 2의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서 제안서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질문은 민간 시행자가 제안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자, 1번 조합은 시군구에게 제안할 수 있는 사람한테 제안할 수 없다. 제안자에서 제외됐으니까. 자, 2번은 도시개발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민간이기 때문에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을 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3번 도시개발조합은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자, 맞습니다. 도시개발법은 전부 수용, 전부 환지, 혼용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되고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있었는데 1번은 지금 잘못됐네요. 그죠? 도시개발조합은 시군구청장마다 제한할 수 없으니까 1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하고 5번은 맞는 지문이죠. 자, 요 4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입니다. 해제.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서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안 내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 그 안에서 건물의 건축 등 7가지 개발 행위를 할 때는 특별광역시 자치도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관청한테 허가를 받고 7가지 개발 행위를 해야 된다. 정비구역 안에서. 자, 여기 중간에 특별자치시는 빠진 겁니다. 이거는 빠지셔야 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별자치시는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허가권자가 특별시, 광역시, 자치도, 시장군수가 맞습니다. 자, 4번은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규정. 자, 5번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되고 나면 7가지 개발 행위는 특광, 자치도,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으니까 정답을 1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1번 조합은 제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 55번. 자, 도시개발법에서는 개발계획이라고 해서 우리 행정관청인 지정권자가 사업에 대해서 지시하는 계획이 있죠. 자, 개발계획에는 시행 방식, 시행자, 시행 기간,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토인 교환, 토지용 계획, 인구 수용 계획, 보건의료 설치 계획, 수용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토지나 건물의 세부 목록인데, 자, 5번은 틀렸죠. 설계도와 자금 계획 같은 것들은 개발 계획이 아니라 실시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내용이다. 설계도와 자금 계획 같은 것들은 개발 계획 다음에 나오는 실시 계획에 포함되는 거니까 요 개발 계획이란 단어 잘 보셨다가 자,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 행정청이 지시하는 계획이고 지시하는 계획에는 이렇게 인구 수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 같은 형태로 지시하고 세부 목록 같은 것들을 발표하고 4번도 맞는데 5번은 개발 계획이 아니라 실시 계획 내용이니까 정답이 5번입니다. 자, 56번.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전부 환지 방식이면 우선 시행자가 있죠? 우선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나 조합입니다.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원칙적으로 시행자를 정한다. 단 토지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을 시행자가 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으니까 자, 일단 지금 원칙적으로 시행자가 되는 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 3번이 정답이죠. 자, 57번. 자, 도시개발 조합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으로 묶인 것은 자, 도시개발 조합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도시개발법에 따라서 도시개발 조합을 이제 토지 소유자가 설립할 수 있죠. 이제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자, 이때 추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습니다. 자, 이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할 때만 나오는 거니까 자, 기억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번.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하려면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와입니다. 와. 또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합을 설립할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서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고 등기까지 하면 조합이 성립이 되는데 여기 중간에 와자로 바꿔야 되겠죠.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동의를 얻어야 되고 자, 또 하나 틀린 데가 있습니다. 자, 면적을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에서는 이런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죠. 기억하고 니은번 다 틀렸습니다.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는 추진위원회는 만들지 않는다. 도시개발조합 설립할 때 이 정도 동의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중간에 와자가 연결된 거고 앞에 면적 3분의 2, 토지 소유자 종수 2분의 1로 처리해야 됩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면 당연 조합원으로 조합원 지위가 생기는 거죠. 자, 주심할 거는 도시개발조합원은 조합 설립할 때 이 면적 3분의 2와 토총 2분의 1에 반대했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주죠. 그래서 찬성한 사람, 반대하는 사람 모두 토지 소유자로 인정받으면 조합원 지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로 바로 끝나면 됩니다.
토지 소유자로 동의한 자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원의 토지 소유자면 조합 설립에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모두 조합원 지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로 한다. 맞습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의 임원이 있죠. 조합장, 이사, 감사 이런 사람들은 결격사유자가 되면 그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 자, 우리 결격사유도 기억나시죠? 금고유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유상형의 뭐 집행유예 기간 이런 것들이 다 결격사유니까 그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자, 지금 보시면 여기 틀린 거는 저기 옳은 기억하고 니은이 틀렸고 디귿 니을이 옳은 거니까 지금 옳은 것으로 묶인 거기 때문에 디귿 니을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5번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용 사용 방식에서 원형지를 공급받아서 개발할 수 있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방식이 있고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자, 수용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사업 대상 토지나 건물에 있는 권리를 강제로 뺏는 거죠. 근데 뺐을 때 원래 상태의 토지를 뺏어서 원형지 상태로 토지를 종전 토지가 농지나 임야면 그거를 이제 수용을 해서 그 원래 상태의 토지를 그대로 공급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원형지를 공급받는 사람들은 5명이 있다고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원형지를 받는 사람 중에서 도시개발조합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원형지를 공급받을 때, 자, 이 수용 방식이죠. 원형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가 되므로 수용 방식에 나오면 안 되는 시행자입니다. 자,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으로 시행자가 되니까 수용 방식에서는 나오지 않고 도시개발조합은 원형지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해석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우리가 국가나 지자체는 원형지 받아서 관련 목적으로 쓸 수 있고 공공기관, 그 다음에 지방공사, 그 밖에 공모에서 선정된 사람, 학교나 공장 등의 부지로 원형지를 받는 사람도 있으니까 정답은 1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원형지를 공급받는 사람 5명을 정리하시 바랍니다. 자, 59번 문제. 자, 정비법으로 넘어갔죠. 정비사업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자, 간단하게 이제 개념을 묻는 겁니다. 자, 저소득 주민들이 집단 거주하고 정비기반시설 같은 도로나 공원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한 건물이 과도하게 밀집하고 있을 때는 이 정비사업 3개 중에서 어떤 사업인가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죠. 개선자가 붙은 주거환경 사업이 저소득층 사는 지역이고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을 설립해서 시행자가 되는 게 아니고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그 다음에 법정된 동의 받아서 시장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같은 사람들이 시행자로 들어가는 사업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징입니다.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이 법정된 동의를 받아서 시장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 등 그 밖에 이런 시행자들이 시행자로 들어간다. 조합 설립하지 않고 시장호수 등이나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는 거. 또 저소득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한 지역으로 사업하는 지역들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정답이 1번이죠. 자, 60번. 자, 정비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용어가 있죠. 자, 토지 등 소유자 할 때 주거환경 개선과 재개발 사업할 때는 정비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고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자, 그러면 보세요. 자, 개선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1번에 지상권만 갖고 있는 자도 토지 등 소유자로 들어갈 수 있죠. 자, 재개발 사업할 때도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건물만 가진 사람도 토지 등 소유자가 돼요. 근데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정비구역 안에 건물만 있으면 안 되죠. 재건축의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한 사람이 건축물 부분하고 토지 부분을 양쪽 다 가진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되니까 이 3번이 정답이겠죠. 재건축 사업할 때 건축물만 가진 사람들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없다. 자, 4번. 자, 개선 사업할 때 토지만 가진 사람 되는 거죠. 재개발 사업할 때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항상 우리가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할 때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여기 3번 지문처럼 재건축 사업할 때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 건물과 토지를 양쪽 다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만 토지 등 소유자가 된다. 재건축 사업할 때는 지상권자는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이 토지 등 소유자라는 용어도 기본 용어로 꼭 아셔야 됩니다. 자, 61번. 자, 정비구역 안에서 시장문수 등한테 개발행위 허가 받아야 되는 대상이 아닌 것은, 자, 도시개발구역과 유사하게 정비구역에서도, 자, 정비구역이 딱 정해지고 나면 시장문수 등한테, 우리 정비법상 시장문수 등 그러면 시군구청장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허가를 받는 대상에서 이 대선은 빠져 있죠. 예, 기본적으로 정비구역 안에서 7가지 허가받은 대상에서 건물 건축, 공작물 설치 하나, 예, 그래 물건의 적재 1개월 이상, 토지형질 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에다가 2가지를 추가합니다. 건축물의 용도 변경하고 중목의 벌채와 식재가 추가되는 거니까 이 대선 같은 행위는 정비구역에서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조심할 거는 자, 얘가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대선도 허가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정비구역에서는 7가지 허가 대상에 대선이 빠집니다. 네, 근데 이게 도시개발구역에서는 7가지 개발행위에 대선이 포함되는 것으로 2가지를 비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62번. 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재개발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 자, 이거는 지금 재건축 사업에 대한 설명이죠. 특히 이런 오피스텔은 자, 주택, 부대, 복리, 오피스텔은 재건축 사업을 해서 공급하는 대상이죠. 관리처분계획으로. 재개발 사업하고 안 맞습니다. 이 조항 자체가. 자, 이 내용은 재건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건축물을 공급하거나 또는 환지로 공급한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맞습니다.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 등을 공급하거나 또는 환지로 공급한다. 근데 재건축 사업은 환지는 없고 1번 지문처럼 재건축 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처분계획으로 주택, 부대, 복리 같은 건물과 오피스텔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가능하다. 재건축 사업입니다.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 자, 2번.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은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가 나오면 이런 시장문수 등과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재개발조합은 공동시행자가 5명이 있어요. 시장문수 등 1명, 토지주택공사 등 2명, 그 다음에 건설업자나 등록사업자를 묶어서 3명, 4번째 신탁업자, 5번째 한국부동산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부분적으로 2번 지문처럼 재개발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가지고 시장문수 등과 공동시행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개발조합은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앞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재개발 조합 설립인가 받을 때 얻어야 되는 동의 요건 4분의 3,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이 2분의 1입니다. 자, 재개발 조합원의 조합원 수가 100명 이상이면 자, 총회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가 되는 거죠. 자, 10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두어야 한다. 자, 이거는 정비법이고, 자, 우리 도시개발법으로 문제가 나오면 비교할 때 도시개발에서는 조합원 수가 50명 이상이면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도시개발법에서는 50명 이상이면 둘 수 있다는데 정의법에서는 이 대의원회가 두어야 한다로 100명 이상이면 이런 규정으로 봐야 됩니다. 자, 5번 지문 좀 어려운 지문인데 시장문수 등이 나중에 사업시행인가 같은 걸 내줄 때 시장문수 등이 사업시행인가 내줄 때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토지 등 소유자이면 재개발 사업을 사업시행자가 지정개발자인 토지 등 소유자일 때는 사업비의 100분의 20 정도 이내의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지정개발자인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중간에 중단하면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100분의 20 정도 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재개발 사업에서 자,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 앞에서 틀리는 지문은 1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63번. 자, 정비사업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정비사업조합의 임원. 자, 우리 정의법에서는 임원의 결격 사유가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면 바로 임원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조심할 게 뭐냐면 1년이 지난 자 이런 말이 되어 있는데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나서 복권이 되면 바로
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1년 지나도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금고 이상 실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3년 경과된 자. 자, 이건 원문이 뭡니까?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3년이 경과됐으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임원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금고 이상형의 집행 유예기간에 있으면 결격사유고, 유예기간이 경과되고 2년이 지났으면 집행 유예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때는 2년 같은 건 따지지 않고도 임원될 수 있는 거죠. 자, 4번.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자, 10년 지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결격사유입니다. 그럼 지금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200만 원 적용됩니다. 자, 10년이 지나야지. 벌금 받고 10년이 지나야지만 임원 될 수 있으니까 2년만 지나면 될 수 없네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건 이제 20세의 성년자이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벗어났으니까 임원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되면 바로 임원 될 수 있다. 그래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당연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고 나서 2년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임원될 수 없다. 3년이 지났으니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금고 이상형의 집행 유예기간 동안은 결격사유고, 유예기간이 경과됐으니까 2년 같은 걸 따질 필요 없습니다. 자, 임원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이 법을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결격사유고, 그죠? 그러니까 2년만 지났으니까 10년 안쪽으로 들어가 있으므로 이 사람들은 임원 될 수 없는 거로 봐야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이겠네요.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64번. 자, 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이라는 게 있었죠. 조합원들한테 분양 신청을 받아서 분양하는 절차, 관련 내용으로 괄호안에 들어가는 것을 옳게 묶은 것은, 자, 우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으면, 자, 120일 안에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기준 가격, 그 다음에 분양 대상자별 추가 분담금, 분양 신청 기간 이런 것들을 토지동 소유자한테 개별 통지하는 기간이 120일입니다. 120일 안에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분양 대상자별 추가 분담금 내역, 분양 신청 기간 같은 것들을 토지동 소유자한테 통지하고 법정된 사항을 일괄지문에 공고한다. 이렇게 통지하고 공고하는 건 120일 안에 하는 겁니다. 120일. 자, 두 번째. 자, 분양 통지가 가고 나서, 자, 분양 신청 기간은 통지한 날짜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하는 거죠. 30일 이상 60일 이내. 그리고 세 번째, 디귿번. 관리처분기를 작성할 때는 종전 토지 건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환지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면적, 이용 상황, 환경이 들어가십니다. 지목과 위치 같은 건 들어가지 말고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 때는 우리 법에 종전 토지나 건물의 면적, 이용 상황, 환경 같은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그 다음에 분양 신청 기간이 언제냐.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나오면 120일 안에 어떤 내용들을 통지하고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자, 그러면 120일, 30일 이상 60일 이내 면적, 이용상, 환경이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 때 고려할 사항들이다. 분양 신청 기간, 120일 안에 통지하는 기간. 정답이 5번이 되겠죠. 자, 다음에 주택법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법에 규정된 용어 설명으로 가장 틀린 것입니다. 자, 주택법상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있었죠. 이제 규제가 완화된 주택인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소형주택은 작년까지는 원룸형 주택인데 개정이 된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규제가 완화되는 주택이 있는데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소형주택으로 구분된다. 맞습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자, 우리가 도시개발구역 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이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수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그 해당되는 그 공동주택 건설 용지를 공공택지로 인정하죠. 우리 공공택지로 인정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수용 방식으로 할 때, 도시개발사업도 수용 방식이면 그 해당 공동주택 용지를 공공택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택법상 공동주택에는 기숙사는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로 구분되는 게 맞습니다.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는 그 한 세대가 거주하는 단독주택하고 다중하고 다가구만 들어가는 거죠. 공과는 빠집니다.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3개만 들어가는 거고 주택법상 단독주택에도 단독, 다중, 다가구만 들어가는 거니까 공과는 제외된다. 기숙사는 제외된다는 사실 확인하시고, 자, 3번도 맞는 지문이죠. 자, 4번 주택법상 준주택이라는 게 있었죠. 주택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건물. 자, 준주택에는 우리 뭐가 있었습니까? 다중생활설, 노인복주택, 오피스텔, 기숙사가 있었는데 이 다중생활설 고시원이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생이고 건축법상 다중생활설 고시원이 이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숙박설인데 자, 우리 법에 어떻게 써 있습니까?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과 500제곱미터 이상 둘 다, 이 다중생활설은 둘 다 준주택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이 4번 질문 잘못됐는데, 이 다중생활설 고시원이 자, 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이종근린생활설로 분류되는 500 미만짜리인 것만 말한다가 아니라, 이 다중생활설 500제곱미터 이상도 이 준주택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답이 4번입니다. 자,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맞습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은 두 가지가 있었으니까 관련 내용 확인해 보시 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으로 보면 되겠죠. 자, 66번 문제. 자, 주택법상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개념이 나오죠. 자, 주택법상 우리가 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들,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근린생활설, 이게 근린생활설이 이제 그 주택단지 안에 상가 같은 것들입니다. 주민운동설. 그다음 우리가 주차장이나 관리사무소는 이게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사람이 별로 없는 공간, 입주민들이 모여있지 않은 공간인 주차장, 관리사무소, 주택단지 안에 도로 이런 것들은 부대시설로 봐야 되겠죠. 복리가 아니라. 복리는 1번, 2번, 4번, 5번이 복리고 3번은 부대시설입니다. 정답이 3번. 자, 67번. 자, 주택법상 사업주체 중 등록사업자. 자, 주택법상 등록사업자면 자, 관련 내용들로 옳은 것은 자, 우리 등록사업자가 이제 비등록사업자를 제외한 이제 등록사업자,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되는 주로 이제 건설업자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연간 20호, 단독 20호 이상, 공동주택 20세대 이상을 건축하려면 시군구청장한테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 업무는 국토부 장관에게. 그 등록 대상은 1년에 단독이든 공동이든 20개 이상 주택사업을 할 때는 등록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칙이니까. 자, 두 번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자, 거짓말은 거니까 말소를 하여야 한답니다. 자, 그래서 1번 등록관청은 시군구청장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고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확인되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답니다. 다만 고의과실로 부실공사에서 공중의 위해, 재산상의 피해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말소할 수 있다는데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관청을 속인 거기 때문에 말소를 하여야 한다. 자, 말소가 등록 취소랑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 건설 사업을 할 때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답니다. 의무적 공동이고 이 주어가 주택조합으로 바뀌면 이때는 공동으로 할 수 있다가 맞습니다. 자, 고용자는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주택조합일 때는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다는데 고용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답니다.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사업주체. 3번도 틀렸습니다. 자, 네 번째,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자, 등록이 안 되는 결격사유에 등록사업자가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2년이 지나야지만 다시 등록을 할 수 있었고 2년 지나지 않았을 때는 등록이 안 됩니다. 자, 5번. 자, 법인이 등록을 할 때는 자본금 3억 이상이죠. 법인 등록할 때는 자본금 3억 이상, 기술자 1명 이상,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해야 된다. 자, 자본금 6억이 아닙니다. 6억은 이제 개인일 때 자산 6억으로 등록 요건을 맞추는 거니까 법인일 때는 자본금 3억 이상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4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68번.
자, 주택법상 주택 건설 절차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주택법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그 대지 면적이 15만 제곱미터인 대지에서, 자, 사업계획 승인을 시도나 대도시한테 받는 것이 맞는 거냐?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 뭡니까? 설계도 심사죠.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허가 설계도 심사고,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을 우리 많이 강조했습니다. 자, 몇 개 이상 주택 지을 때, 30개 이상 주택 지을 때. 근데 지금 이 사업계획 승인을 요 시도지사, 우리 시도지사는 누굽니까? 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와 자치도, 도지사를 말하는 거죠. 시도지사 5명하고 대도시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었죠. 자,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나 대도시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대지가 10만 제곱미터보다 미만일 때는, 그때는 이제 시도지사가 아니고 특별, 광역, 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로 바뀝니다. 자, 대지가 10만 이상, 15만 제곱미터면 10만 이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시도나 대도시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자, 대지가 10만 미만일 때는 이 관청이 바뀝니다. 확인해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서를 동일한 건물로 짓는 게 주상복합이죠. 자,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준주거지역 맞습니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설인 상가를 동일한 건물에서 섞어서 지을 때는, 자,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고 건축허가로 가는 거죠. 규제가 완화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건축허가로 짓는 것,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있다.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설을 동일한 건물로 지을 때는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거는 사업계획 승인에서 제외해가지고 보다 간단한 절차인 건축허가로 지을 수 있습니다. 맞죠? 3번,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연장할 수 있고, 자, 원칙은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해야 되는 거죠. 사업계획 승인 받고 나서 1년 안에, 자, 5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원칙 조항이니까 3번 맞습니다. 자, 4번. 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고 그냥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안 됩니다. 자,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등은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별도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도나 대도시한테 안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받아야 된다.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나 토지주택공사 등은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아야 됩니다. 자, 5번째. 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주체는 공사를 완료하고 나면 사용검사라는 마지막 절차를 받아서 이 완공된 주택을 사용해야 되는 거니까 사용검사를 받습니다. 주택법에서는 사용검사, 건축법에서는 사용승인이죠. 정답이 4번입니다. 국가 또는 토지주택공사는 사업계획 승인을 안 받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서류를 제출하고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69번. 주택법상 주택 건설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가 소유하는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토지를 매각 임대할 때, 자,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한 사업주체한테 우선적으로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우리 주택법에서 국가나 지자체가 토지를 매각을 할 때 또는 임대할 때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거나 또는 주택조합에게 우선적으로 토지를 매각하거나 임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가 땅을 먼저 이렇게 팔 수 있다. 이런 사람들한테 국민주택 규모, 자, 전용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규모를 전체 중에서 50% 이상 건설하는 업자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매각 임대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사업주체가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하는 주체가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땅이 없을 때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를 찾아가서 채비지 매각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비지 총면적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맞습니다. 주택법상 국민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땅이 없을 때는 도시개발사업 시행자한테 가서 채비지 매각 요구할 수 있고, 채비지 전체 면적 중에서 2분의 1 정도 이내로 먼저
국민주택을 지으라고 땅을 팔 수 있는 거죠. 채비지를. 자, 이때 채비지의 양도 가격이 중요합니다. 채비지 양도 가격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공시지가가 아니라 이 채비지의 양도 가격은 기본적으로 감정 가격이죠. 감정 가격. 다만 임대주택 같은 거를 지을 때는 조성 원가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자, 3번에 채비지 양도 가격은 자,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정한 임대주택 같은 걸 짓겠다고 하면 조성 원가로 할 수 있습니다. 자, 공시가는 안 맞습니다. 채비지 양도 가격은 자, 감정 가격을 기준으로 판다. 감정 가격. 다만 여기서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85제곱미터 이하로 지을 때 이럴 때는 조성 원가로 한다는 예외가 있으니까 관련 내용 확인해 보시고 정답은 3번입니다. 채비지 양도 가격이 감정 가격이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 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주택법상 공공사업주체는 자, 공공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대지를 조성할 때 관련 토지나 건물 같은 것들의 권리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자, 주택법에도 등록사업자나 주택조합은 수용을 못하지만 국가나 지자체, 토지공사나 지방공사 같은 사람들이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할 때 필요한 토지나 여러가지 정착물, 기타 권리를 강제로 수용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런 4명은 수용 방식으로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5번 질문에 우리 수용을 할 때는 공취법을 준용을 하죠. 근데 공취법상 이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언제부터? 주택법상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이 사업계획 승인을 이 사업 인정으로 보기 때문에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 공취법상 사업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보여야 되겠죠. 이 문제는. 자, 70번 주택조합. 자, 주택조합은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주택조합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종류로 구분되고 이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등기는 안 하지만 여기 시군 구청장 할 때 설립인가는 받아야 됩니다. 자, 주택조합 세 종류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만 받으면 주택조합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 자, 원래 이제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 설립인가를 만들어서 관련 조합 사업을 하는데, 다만 직장조합은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만드는 직장조합은 설립인가보다 간단한 설립신고가 있습니다. 자, 조심해야 할 거는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여기 직장조합은 두 개가 있는 거죠. 설립인가를 받는 게 있고, 국민주택을 받기 위해서 이 서류상으로 직장 다닌다는 서류만 모아가지고 직장조합을 설립신고로 하나 더 만들 수 있다. 자, 그런데 이 3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의 직장조합은 설립신고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은 무주택자로만 구성하는 거죠. 3번 질문 틀렸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세대주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여기 1번 조합에 이 지역 직장이 설립인가로 만들어질 때 설립인가로 만들어지는 지역 직장조합은 무주택이나 85제곱미터 이하를 한 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이렇게 설립신고로 만들어지는 직장조합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조합원들의 명단만 제출해서 기다리는 조합은 무주택자로만 구성하기 때문에 3번 질문 틀렸습니다. 자, 4번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나서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5번 지역이나 직장조합은 설립인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조합원이 너무 오래 기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설립인가 받았으면 2년 안에 이 대지를 확보해서 이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되는 거죠. 정답을 3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주택조합 문제 어려우니까 관련 유튜브에 올린 그 내용 핵심 이론을 먼저 보시고 문제 풀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71번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라는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마련하는 그런 기구가 있죠. 주택법상 주택상환사채는 이 토지주택공사라는 공기업하고 등록사업자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사업자 민간건설회사, 토지주택공사는 우리 공기업 같은 회사인데 여기 사자가 이게 회사할 때 사자입니다. 모을 사자이기 때문에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 토지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 특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자본금 5억 이상 확보해야 되고 또 보증서 같은 것도 필요하죠.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때는 또 추가 조건을 맞추셔야 됩니다. 어쨌든 등록사업자가
주택 성환사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72번 이제 건축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29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1번 단독주택 용도, 2번 공동주택 용도, 3번 일종 근린생활시설, 4번 이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서 29번에 야영장시설까지 끝나는데 그 용도와 그 안에 포함된 건물의 종류가 옳게 연결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죠. 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까지 의원 붙은 것들은 의료시설이 아니라 요거는 일종 근린생활시설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병원자가 붙어야지 의료시설로 가는 거죠. 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은 3번 용도인 일종 근린생활시설. 근데 병원자 붙은 것들은 9번의 의료시설 용도로 들어가는 거니까 의원 같은 것들은 일종 근린생활시설 틀렸습니다. 자, 우리 독서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같은 것들은 2종 근린생활시설 맞습니다. 자, 독서실, 동물병원, 동물미용실은 2종 근린생활시설. 정답이 2번이 맞습니다. 자, 우리 종교집회장, 교회나 성당 사찰이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면적이 이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올라가면 6번 용도인 종교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종교집회장이 자, 바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이거는 2종 근린생활시설. 자, 다중생활시설 고시원도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이게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사이즈가 커지면 숙박시설로 가는 거니까 4번도 틀렸습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도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근린이 되는 겁니다. 자, 야외극장, 야외음악당은 이 건축물의 용도 이게 문화 및 집회시설이 아니라 자, 우리 이것들은 관광 휴게시설로 봐야 되겠죠? 관광 휴게시설. 야외음악장, 야외극장 같은 것들은 27번 용도인 관광 휴게시설이 맞습니다. 정답 우리가 요거 2번으로 봐야 되겠죠? 자, 73번. 건축법상 대선에 해당되는 것은 자, 우리 대선할 때는 증설 해체로 끝나는 거는 무조건 대선이고 또 3개 이상 수선,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자, 대선할 때는 증설 해체로 분류할 때는 숫자를 안 따지고 수선으로 끝나는 그런 단어로 나오면 자, 개수를 따지거나 면적을 따지는데 자, 1번 지문처럼 보겠습니다. 자, 기둥을 수선 형태로 읽으실 때 기둥을 수선 형태로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이 돼야지만 대선이니까 2개만 수선하면 이건 일반선이 되는 거죠. 대선보다도 작은 공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1번은 일반선입니다. 자, 2번. 내력벽의 벽면적을 수선한다고 나왔으니까 이건 30제곱미터 이상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대선이기 때문에 20제곱미터를 수선하면 기준 미달이므로 이것도 일반 수선이죠. 자, 우리가 다세대주택이라 다가구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을 해체하는 것은 자,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의 경계벽은 증설, 해체, 수선 모두 다 대선이 되는 거니까 3번이 대선이 맞네요. 자, 4번. 건축물의 전부나 일부를 철거하고 종전과 같은 규모에서 다시 있는 것은 이거는 개축입니다. 대선보다 더 큰 공사인 개축공사로 봐야 됩니다. 일부 철거, 종전과 같은 규모로 다시 축조할 때는 대선공사보다 더 큰 개념인 개축으로 봐야 됩니다. 자, 5번은 건물의 지붕틀이라고 하셔야 돼요. 창문틀이 아니라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하면 대선이기 때문에 4개는 맞고 수선 맞는데 지붕틀로 바꿔야 됩니다. 창문틀 같은 경우는 대선 범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수강생님들이 어려워하시는 건데 이 대선에 대한 다시 한번 내용을 보시고 문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3번이 대선이고 1번, 2번은 일반 수선, 대선보다 작은 거. 4번은 개축으로 대선공사보다 더 큰 겁니다. 자, 5번은 건물의 지붕틀을 3개 이상 수선해야지만 대선이기 때문에 창문틀이란 단어가 잘못돼서 대선으로 볼 수 없습니다. 74번. 자, 건축법상 여기 시군구청장한테 건축 허가 안 받고 신고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소규모 건축과 소규모 대선이 있었죠. 신고하면 건축법상 14조에 따라서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것. 자, 1번. 자, 바닥면적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에 증개 재축이면 건축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80제곱미터면 85제곱미터 이내에 들어가므로 맞죠. 두 번째. 자, 관리농림 자연환경에서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을 맞춰서 건물을 건축할 때는 신고 대상이 맞으니까 180이니까 200 미만 맞고 층이 3층 미만이면 2층도 들어가기 때문에 자, 관리 농림 자연환경에서 200 미만이고 층수가 3층 미만으로 건축을 하면 요 신축으로 보고 신축도 요 사이즈에 맞고 농림적이니까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자, 3번도 대선공사도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에 들어가서 대선공사 할 때도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원문이 3m 이하의 증축, 높이를 3m 이하의 증축도 건축 신고함 허가돼서 보는 거 맞죠? 자, 5번이 하자가 있는데, 자, 5번은, 자, 원문을 보면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2층 이하고 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의 건축이 신고 대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3층이고 면적이 1000이면 기준에 안 맞습니다. 기준보다 넘어가기 때문에 신고 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신고 대상에 자, 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 같은 데서 2층 이하이며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가 아니라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 같은 것들이 건축 신고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은 신고 대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5번. 자, 75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개인이 아니고 행정청이니까 건축 허가 대상 건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자, 관할 허가권자랑 협의하면 되는 거죠. 협의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거기 때문에 지체 없이 별도로 허가 신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1번 틀렸습니다. 두 번째, 자,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자, 건축위원회 심의나 교통영향분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사전 결정을 신청하는 자라고 하셔야 돼요. 사전 결정, 건축주가 건축 허가권자한테 예비로 먼저 심사받는 거, 사전 결정을 신청할 때 건축위원회 심의와 자, 교통영향분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사전 승인은 시장문수가 도지사한테 올리는 게 사전 승인이죠. 21층 이상 건물,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물을 사전 승인을 신청해서 받는 거고, 요거는 사전 결정이 맞습니다. 이번 지문은 사전 결정을 신청할 때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지문으로 사전 결정이라고 하셔야 돼요. 자, 연면적의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물을 시장문수가 허가하기 전에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공장 창고는 제외입니다. 공장 창고는 도지사한테 사전 승인을 얻을 필요가 없는 건물이다. 정답 3번 틀렸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1번, 2번, 3번 지금 다 틀렸습니다. 자, 4번. 건축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 있죠. 자, 우리 국토부 장관이 자기 아래 허가권자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도 시군구청장의 착공을 제한하는데 허가도 제한할 수 있고, 시도지사도 시군구청장의 허가나 착공을 제한할 때, 자, 제한기간이 처음에 2년 이내, 그 다음에 1회 하나요,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니까, 최장 3년간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셔야 돼요. 최장 처음에 2년 이내고 1회 하나요 1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장 3년까지만 제한을 한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4번도 틀렸네요. 자, 건축허가 받고 나서 2년 안에 공사 착수 안 하면 건축허가를 의무적으로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물론 이제 1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2년 안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 5번이 원칙 조항이니까 5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네요. 자, 다음 76번 문제입니다.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을 짓는 대지 앞에 도로의 기준 너비가 있었죠. 자,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둘 다 가능하면 너비가 4m 이상은 나와야지만 건축법상 정상적인 도로로 인정되는 거죠. 자, 막다른 도로는 이 도로의 그 길이에 따라서 폭이 바뀌죠. 자, 막다른 도로의 건축법상 도로폭은 도로 길이가 10m 미만일 때는 2m 이상, 막다른 도로의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이하일 때는 35m 미만일 때는 자 3m 이상이죠. 자, 막다른 도로 길이가 10m 이상, 그 다음에 35m 미만일 때는 3m 이상만 갖추면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렸네요. 그다음에 4번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 설치가 곤란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가 둘 다 다닐 수 있으면 4m 이상이고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이 곤란한 구간이다. 차량 통행이 안 되면 보행만 되는 그런 도로 구간일 때는 3m 이상만 갖춰도 건축법상 정상적인 도로로 인정이 되는 거죠. 이런 조건이 있었으니까
차량 통행이 곤란한 구간일 때는 3m 이상만 갖춰도 건축법상 정상적인 도로다. 자, 원래는 보행과 자동차가 둘 다 다닐 때는 4m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거 막다른 도로고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 질문은 이제 건축선이 후퇴되는 경우가 있죠.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일 때 도로 너비가 4m 이상 나와야 되는데 2m나 3m밖에 안 되는 도로일 때는 소요 너비 미달일 때는 가운데 중심선으로부터 시작하면 양방향 대지니까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을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정하는 거죠. 중심선이면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을 중심선에서 양쪽으로 벌리는 거고, 일방대지일 때는 그 경사지 쪽으로부터 한쪽으로 소요 너비를 가는 것이니까 5번 지문도 맞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막다른 도로가 도로 길이가 10m 이상 35m 미만 사이에 있었을 때는 3m 이상만 갖추면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거죠. 자, 우리 건축법에서 건축 설비 중 승강기 설치하는 규정이 있었죠. 또 앞으로 이제 문제에서 헬리포트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건데, 자, 지금 이 문제는 승강기 문제입니다. 자, 승강기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승강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건물이 됩니다. 자, 이거나가 아닙니다. 으로서입니다. 으로서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 건물 사이즈가 나오면 두 조건이 맞으면 건물 안에다가 승용 승강기를 한 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답을 1번으로 봐야 되겠죠. 78번 건축법상 면적 산정. 자, 우리 건축법에서는 면적 계산할 때 건물을 짓는 땅 대지 면적 계산하는 방법, 건축물이 지어지는 건축 면적, 건물 층별 바닥 면적,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 이렇게 연면적 형태가 있어서 총 4가지 면적이 있었죠. 자, 우리 대지 면적 계산할 때는 대지가 평평하다고 가정을 해서 수평 투영면적으로 대지 면적을 계산합니다. 자, 건축 면적은 건축물이 대지를 차지하고 있는 면적인데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으로 면적을 재는 거죠. 자, 바닥 면적은 건물의 층별로 올라가면서 건물의 각 층별로 올라가면서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바닥 면적을 재는 거죠. 자,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고 바닥 면적은 건물의 각 층별로 벽이나 기둥의 중심선이니까 둘 다 중심선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자, 건축물의 그 바닥 면적을 잴 때 주택의 발코니, 노대 같은 게 있을 때 외벽에서 바깥으로 추가로 설치된 공간들, 자, 외벽에서 발코니나 노대가 추가적으로 벽에 이렇게 부착되어 있을 때는, 자, 이때는 노대의 전체 면적에서, 자, 이 발코니 노대가 외벽에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해서 그 부분만 빼고 나머지만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거니까, 자,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에 발코니 같은 거 있을 때 바닥 면적을 따질 때는 발코니가 노대랑 같은 말입니다. 그때는 외벽에 접한 길이 발코니 가로 길이에다가 1.5를 곱해서 거기만 빼고 남는 공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는 거니까 발코니가 나오면 1.5를 곱해서 뺀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발코니 1.5m 이렇게 발코니란 문장이 나오시면 1.5라고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의 연면적 계산할 때는 건물의 각 층별로 바닥 면적을 다 합하는 건데 다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는 4가지를 빼는 거죠. 각 층별 면적을 다 더하지 말고 용적률 산정 연면적 할 때는 지하층, 지상의 부속 용도의 주차장 면적, 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면적, 그다음에 경사지 부근의 대피 공간 요 네 부분 면적은 제외한다. 연면적 계산할 때 제외되는 부분이 있다. 지하층, 지상의 부속 용도 주차장, 초고층 건물의 피난 안전구역, 경사지 부근의 대피 공간 면적은 연면적 계산할 때 제외된다. 건축주한테 유리하게. 자, 그냥 연면적일 때는 다 포함하는 건데 용적률, 산정, 연면적 할 때는 제외되는 공간이 있다. 자, 요건 정답이 아까 우리 4번으로 봐야 되겠죠? 피로티 발코니가 나왔을 때는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를 곱해서 고기를 빼고 남는 부분만 산입한다. 이렇게. 자, 농지법으로 가서 농지법에서 농지의 소유 규정. 자, 농지법에서는 농업 경영자가 뭡니까? 농사를 본업으로 짓는 사람. 자, 자기의 책임으로 농사를 짓는 본업으로 짓는 농업 경영자가 농지 소유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가 있죠? 농업 경영자가 아니더라도 소유하는 예외.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 경영자 소유에 대한 예외입니다. 자, 상속도 10,000제곱미터까지는 갈 수 있는데, 자, 이게 2번이 왜 틀렸냐면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농업교영을 할 때는 면적 제한이 없는 겁니다. 자, 돌아가시는 분 피상속인이 농지를 5만 제곱미터 갖고 있다가 자, 상속으로 농지를 물려받은 아들이나 딸이 자제분들이 상속으로 농지를 받을 때 농업교영을 직접 하면 5만 제곱미터를 다 받는 거고 농업교영을 안 하는 경우로서 상속받을 때는 10,000제곱미터까지입니다. 네, 농업교영을 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면적 제한이 없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은 농업교영을 하면 면적 제한이 없는 거고 농업교영을 하지 않았을 때는 10,000제곱미터까지만 갖는 겁니다. 자, 주말 체험으로 농지를 취득할 때는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가질 수 있죠. 세대원 전부를 합한 면적으로. 주말 체험이면 취미로 주말에 취미 영농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세대원 전부 면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그러니까 상속은 10,000제곱미터까지인데 주말 체험은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자, 농지 전용 허가나 농지 전용 신고를 받은 자는 농사를 앞으로 짓는 게 아니라 농지를 개발할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받은 면적만큼은 농사를 안 짓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자,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이런 거를 한 사람이나 받은 사람들은 앞으로 농사를 안 짓고 농지를 개발하겠다고 허가를 받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은 농사를 본업으로 안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학교나 공공단체나 농업연구기관도 시험용이나 연구용으로 농사를 본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취득할 수 있는 예외이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농지법 마지막 문제. 자, 대리경작에 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은. 자, 대리경작은 정당한 이유 없이 농업경영을 안 하면 대신 농사 짓는 사람을 강제로 정하는 제도인데, 자, 대리경작을 지정하는 관청은 시군구청장이 맞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앞으로 농지를 개발할 농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기 상태일 때는 농지 대리경작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자,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서 농지전용 신고를 해가지고 앞으로 농지를 머지않아 개발하겠다. 이렇게 대기 상태로 있는 농지이기 때문에 대리경작을 정하시면 안 됩니다. 전용허가를 받아서 전용 신고를 해가지고 정당하게 농지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업자이기 때문에 대리경작을 정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자, 2번은 대리경작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자, 대리경작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인근 농지의 생산자 단체나 학교를 우선적으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대리경작 해당 농지의 인근에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우선이고 농업인, 농업법인이 우선적으로 들어오는 게 원칙이고 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곤란할 때 생산자 단체나 학교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2차로. 그래서 농업 생산자 단체나 학교가 우선적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대리경작자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우선적으로 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대리경작을 지정할 때는 지정 예고를 먼저 하고 이의신청이하를 따로 주고 나서 대리경작을 정합니다. 그러니까 대리경작 정할 때는 지정 예고라는 걸 먼저 하죠. 그리고 지정 예고가 있고 나서 10일 정도 이내에 이의신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대리경작은 처음부터 바로 정하지 않고 지정 예고를 하고 10일 정도 이내에서 이의신청 기간을 주고 이의신청을 받아봤더니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않으면 대리경작 지정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대리경작 농지 소유자가 스스로 농지를 경작하겠다.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기간이 3년인데 대리경작 끝날 때쯤에 스스로 내가 농작을 짓겠다 그러면 대리경작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중지 신청을 하면 신구청장이 심사해서 대리경작 중지 결정을 내려주는 거니까 3개월 전까지 중지 신청을 해서 대리경작을 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는 중지 신청을 신구청장한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40문제 풀어봤는데 자, 꽤 많은 문제지 않습니까? 해설도 시간이 걸렸는데 이런 40문제를 자꾸 풀어보셔야지만 이 공법의 모의고사에 적응할 수 있으니까 실제 문제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40문제 정도 풀어보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학교 여러분들 열심히 시험 보신 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재수행로로 들어가시면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생기니까 시험 보는 날까지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최선을 다하시고 또 2회차 모의고사 만들어서 또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